셜록 홈스 베스트 단편선 신랑의 정체. 창밖의 여인 여복의 왓슨.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묘하다네. 우리가 진부하다고 생각하는 일상사도 상상력만으로 모두 구현해내기 어렵거든. 자, 우리가 날아다닐 수 있다고 가정해보세. 서로의 손을 잡고 저 창문으로 빠져나가 이 대도시 위를 날아다니며 여기저기 지붕을 살며시 벗겨내는 거야. 그러고는 지붕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괴한 일들, 연이은 괴사건 등 남들의 인생을 모두 엿보는 거지. 상상이 가나? 그것들은 결코 관습적이지도 않고 결과를 예측할 수도 없는 것들이 거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정담하건대 소설 따위는 다시 읽지 않게 될 거야. 베이커가의 하숙집 벽난로 앞에서 홈스는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글쎄,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사람들의 삶이나 그 결과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네. 하지만 신문에 보도되는 사건들 좀 보게. 노골적이고 상스럽기 짝이 없어. 물론 사실주의에 입각한 기사 태도 때문이겠지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재미도 없고 예술적이도 않네. 나라면 말이야, 절대로 남의 추한 일상사를 들여다보는 일 따위는 하지 않겠어. 자네다운 말이군. 홈스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경찰의 보고서나 신문 기사는 사실 그대로를 알려준다고 볼 수 없어. 경찰 보고서는 공문서 특유의 상투적인 문구에 치중하는가 하면 신문 기사는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기 마련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과 일상이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거네. 홈스, 자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세계 대륙에서 공경에 빠졌다고 자네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 하면 하나같이 인간의 상상력을 무기력하게 만들 정도로 괴상한 일 뿐이니까 말이야. 자네는 그렇게 괴상한 일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하지만 세상 일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일세. 하지만 이것 좀 보게. 나는 조간신문을 집어들고 한 기사를 홈스에게 보여주었다. 여기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이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려있네. 나는 아직 이 기사를 읽지 않았지만 내용은 짐작할 수 있어. 분명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아내를 구타하고 바람이나 피는 남편 이야기일 거야. 그 여자를 가엾게 여긴 여동생이나 이웃 여자가 신고를 했겠지. 이보다 더 형편없는 소설이 어디 있나. 이처럼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란 자네가 말하는 사건처럼 재미있지도 않고 상상이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일세. 홈스는 대답 대신 내가 가리키는 기사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런, 자네가 예를 잘못 든 모양인데? 뭐라고? 이건 던데스 별거 사건이야. 전에 내가 사건을 해결해 준 적이 있어서 잘 알지. 이 남자는 자네 예상과는 달리 술이라고는 한 방울도 하지 않는 착실한 사람이라네. 아마 바람은 생각도 못할걸? 그런데 이 남자에게는 몹쓸 습관이 있었네. 그것은 식사 때마다 틀니를 빼서 아내에게 던지는 거였어. 어떤가? 이 정도면? 라면 그 어떤 소설가의 상상력에 묻지 않지? 어서 졌다고 인정하게. 홈스는 개구장이같이 웃으며 담뱃값을 내밀어 담배를 권했다. 아니, 이건? 나는 깜짝 놀랐다. 담뱃값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뚜껑 한가운데 커다란 자수정이 박혀 있었던 것이었다. 그 담뱃값은 평소 검소한 생활을 하던 홈스의 물건치고 지나치게 고급스럽고 화려한 것이었다. 이것 말인가? 홈스는 담뱃값을 이리저리 보며 웃고 있었다. 지난번 아이린 애들러의 사건을 도와준 답례로 보헤미아 국왕께서 보내주신 거라네. 자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군. 아, 그래. 이걸 처음 봤다면 이 반지도 처음이겠군. 홈스는 커다란 루비가 박혀있는 반지를 낀 손가락을 내게 내밀어 보였다. 이건 네덜란드 왕실에서 보내준 거라네. 왕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거든. 물론 사건의 성격상 자네에게조차 말할 수는 없지만 말일세.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사건은 정말 말해주지 않을 셈인가? 나는 지금까지의 논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가 맡았던 사건의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러나 홈스는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웃기만 했다. 하는 수 없군. 하지만 요즘 어떤 사건을 맡고 있는지는 말해줄 수 있겠지? 몇 가지 맡고 있는 것이 있지만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의뢰해온 다소 복잡한 사건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큰 사건은 없네. 큰 사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부분 큰 사건일 경우 동기가 단순하고 뚜렷해서 조사 과정이 재미없다네. 반면 중요하지 않은 사건일수록 원인과 결과가 복잡해서 예리한 분석과 관찰이 필요하지. 그나저나 자네 이리 와서 저 숙녀 좀 보게나. 홈스는 창가에 서서 커튼 사이로 우울한 런던 거리를 내려다보면서 말했다. 홈스가 가리키는 곳은 길 건너편이었는데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푹신한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붉은 깃털이 나풀거리는 체인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화려한 차림이었다. 더구나 보통의 여성보다 큰 그녀의 체구는 화려한 옷차림과 더불어 신선을 잡아 끌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녀는 장갑에 딸린 단추를 만지작거리면서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간혹 우리가 서 있는 창을 헐깃거리는 것이 고작이었다. 무언가 주저하는 기색이 여력했다. 커튼 뒤에 있는 우리가 보일 리는 없었지만 혹시 눈이라도 마주쳐서 그녀가 민망해하는 일이 없도록 나는 커튼을 잡아당겨 몸을 가렸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홈스는 씩 웃었다. 나는 저런 증상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네. 결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홈스는 담배꽁초를 벽난로 속에 던지며 말했다. 저 숙녀는 분명히 나를 찾아왔어. 이쪽을 곁눈질로 계속 보고 있는 게 그 증거지. 아마도 애정 문제나 그 비슷한 일을 상의하러 오는 거야. 하지만 그런 얘기들 대부분이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는가? 그러니 저렇게 망설일 수밖에. 물론 애정 문제라는 것도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지만 저 숙녀는 남성에게 일반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은 아닐 거야. 만약 그랬다면 화가 나고 슬퍼서 남의 이목도 느끼지 못한 채 바로 이 집으로 돌진의 초인종의 줄이 끊어질 정도로 잡아당기겠지. 저 숙녀는 분노했다기보다는 당황하고 있어. 옳지. 드디어 결심이 섰나 보군. 홈스의 예언은 정확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가 마침내 마음을 정한 듯 갑자기 걸음을 옮겼던 것이다. 그녀는 길을 건너 곧장 우리가 있는 하숙집을 향해 다가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엔 자네가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좀 괜찮은 사건이면 좋겠군. 홈스가 장난스럽게 한쪽 눈을 깜빡였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나더니 서한 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메리 서덜랜드 양께서 선생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서한 아이의 뒤에는 우리 이목을 끊었던 바로 그 숙녀가 서 있었다. 베일에 쌓인 남자. 그녀는 창을 통해서 본 것 이상으로 키가 컸다. 아이가 작은 탓도 있었지만 마치 작은 나룻배 뒤에 커다란 상선 하나가 돛을 모두 올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였다. 어서 오십시오. 홈스는 정중하게 그녀를 맞았다. 사한 아이가 문을 닫고 나가자 홈스는 그녀에게 의자를 권했다. 나는 무심한 듯하지만 언제나 상대를 꿰뚫어보는 홈스의 날카로운 눈매를 느끼며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은근히 기다렸다. 낯선 사람과의 첫 대면에서 그가 과연 무엇을 보았는가를 기대하는 것은 그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는 것 이상으로 흥미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홈스만의 날카로운 관찰은 언제나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숙녀가 불편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드디어 홈스가 입을 열었다. 타자를 그렇게 많이 치시는데 나쁜 시력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숙녀는 순식간에 얼굴빛이 변했다. 경악과 공포의 빛이 역력했다. 그녀는 눈을 커다랗게 뜬 채 간신히 입을 열었다. 홈스 선생님, 벌써 제 소문을 들으신 모양이군요. 소문이라니요. 서덜랜드 양에 대한 소문은 들은 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에게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계십니까? 홈스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저 이 일을 해오며
몸에 밴 오랜 습관일 뿐입니다. 뭐든지 알아내는 것이 저의 직업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보아 넘기는 것을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한답니다. 모두 훈련 덕분이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놀라게 해드린 모양이군요. 물론 제게 이런 능력이 없다면 서들랜드 양께서 저를 찾아오시는 일도 없었겠지요.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선생님이 보신 대로 저는 타자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시력도 나쁜 편이지요. 처음에는 몹시 고생했지만 이제는 자판을 눈여겨보지 않고도 칠 수가 있어서 그다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명성대로 대단하시군요. 이곳에 오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실은 에서리지 부인께서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에 행방불명 되신 에서리지 씨를 쉽게 찾아주셨다면서요. 경찰도 죽은 것으로 알고 포기할 사건이라지요. 저 홈스사님, 저에게도 당신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사례비는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한 해에 100파운드씩 들어오는 것 말고도 타이피스트로서 버는 수입도 있으니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오, 제발 호스먼 엔젤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만이라도 알아봐 주세요. 홈스는 숙녀의 애원에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고 양쪽 손가락의 끝을 맡은 채 천정만 바라보았다. 한참 만에 입을 연 홈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밖이었다. 그 전에 왜 그렇게 서둘러 집을 나서야만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들랜드의 얼굴에는 다시 한번 당하는 빛이 스쳤다. 그리고 잠시 막연하게 홈스를 쳐다보았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화가 나서 정신없이 뛰쳐나왔답니다. 실은 제 아버지인 윈드뱅크 씨의 태도를 참을 수 없었거든요. 사람이 자취를 감췄는데도 경찰에 신고는커녕 괜찮을 거라만 하시지 뭐예요. 게다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상의해 볼 생각도 않으시더군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저 말로만 걱정하지 말라니. 한참을 옥신각신 끝에 결국 저는 몹시 화가 나서 외출복을 서둘러 입고는 바로 여기로 달려왔던 겁니다. 홈스가 물었다. 성이 다른 걸 보니 계부이신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이지만 말입니다. 윈드뱅크 씨는 저보다 겨우 5살, 2달 위일 뿐이거든요. 생각할수록 우스운 일이지요. 어머니께서는 생존해 계십니까? 물론이에요. 어머니는 무척 건강하세요. 그녀는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재혼을 하겠다고 하신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15이나 연하라는 걸 알았을 때 저희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결혼을 막는 것은 제 능력 밖의 일이었지요. 못마땅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돌아가신 제 친아버지는 토튼햄 코트로에서 백원업을 하셨어요. 덕분에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체를 넘겨주셔서 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운영하셨는데 책임자인 하디 씨가 많이 도와주셨지요. 윈드뱅크 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는 어느 포스트 회사의 매판원이었는데 수단이 보통 좋은 게 아니더군요. 어쨌든 그는 엄마를 선택해서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피땀으로 이룩해 놓으신 그 회사를 처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작 처분이 뭐야? 처분. 팔았다. 고작 4,700파운드를 받고 말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그렇게 헐값에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사건과는 별로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자신의 집안일을 두서없이 늘어놓고 있었다. 나는 평소 남의 일이라고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홈스가 짜증이라도 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 조마했지만 그것은 기우였다. 그는 흥미있다는 듯 한껏 경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까 한 해에 100파운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버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인가요? 아니에요. 유산이긴 하지만 그건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오클랜드에 사셨던 네드 스푸님께서 저에게 남겨준 것이지요. 스푸님의 유산은 뉴질랜드의 공채로 되어 있습니다. 원금이 2,500파운드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공채를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연간 4.5%의 이자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얘기로군요. 홈스는 자세를 바꾸며 말했다. 매년 100파운드씩의 이자가 보장되는
있는 데다가 타이피스트라는 직업도 갖고 있으니 서덜랜드 양의 생활은 넉넉하신 편이군요. 그 정도의 수입이라면 마음 내키는 대로 여행도 가고 그 밖에 하고 싶은 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실 테지요. 숙녀분 혼자서 생활하는 데는 한 해에 60파운드 정도도 충분하니 말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적은 액수로도 충분하지요. 그래요? 그럼 남은 수입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제가 관리하는 돈이 많은 건 아닙니다. 수프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인 이자를 엄마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엄마나 의붓 아버지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 생활이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자는 윈디뱅크 씨가 3개월마다 은행에서 찾아가다가 엄마께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 생활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타자를 쳐서 받는 수입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한 장에 2펜스인데 하루에 15장에서 20장은 칠 수 있거든요. 서덜랜드 양께서는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호스머 엔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호스머 엔젤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얼굴에 금방 붉은빛이 감돌았다. 지금까지 집안일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던 때와는 달리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나를 킥거렸다. 그것을 놓칠 홈스가 아니었다. 이쪽은 제 동료인 왓슨 바사입니다. 사건 해결에 커다란 힘이 되어주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마음 놓고 말씀하십시오. 서덜랜드 양은 옷깃을 만지작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가스업자들이 주최한 무도회에서 그분을 알게 되었어요. 주최 측은 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부터 초청장을 보내곤 했는데 돌아가신 이후에도 언제나 잊지 않고 엄마께 무도회 초청장을 보내주셨지요. 그런데 윈드뱅크 씨는 우리 모녀가 그 무도회에 참석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니, 파티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지 못하게 하는 편이시지요. 심지어 일상의 외출도 달가워하지 않았답니다. 한 번은 일요일에 소풍을 가겠다고 했더니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하지만 저는 무도회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꼭 가고 싶다기보다는 의붓 아버지의 부당한 처사에 대항하고 싶어졌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권리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매사에 간섭하고 명령하다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그 무도회에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분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그분들을 만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지요. 그런데 윈디뱅크 씨는 그런 인간들은 우리의 수준이 안 맞는다면서 비웃더군요. 또 입고 갈 만한 전반한 옷도 없이 어딜 가려고 하느냐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제 결심을 꺾으려 했지요. 가봤자 창피만 당할 거라면서요. 장롱 속에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진홍색 프라시 드레스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제 고집이 이겼답니다. 윈디뱅크 씨는 화를 버럭 내더니 그대로 프랑스로 가버렸습니다. 엄마께는 출장이라고 했다더군요. 며칠 후 우리 모녀는 전에 회사 감독 일을 하셨던 하디 씨와 함께 무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호스머 엔젤 씨를 만난 겁니다. 윈드뱅크 씨가 프랑스에서 돌아와서 무도회에 참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또 화를 냈겠군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화를 내시는커녕 껄껄 웃기까지 했지요. 여자들이랑 고집을 부리면 막아봤자 소용없다면서 말이에요. 그랬군요. 어쨌거나 서덜랜드 양은 그 가스업자의 무도에서 호스먼 엔젤이라는 신사를 처음 알게 되었다는 거군요. 네, 그럼 다시 만나신 건 언제였나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지요. 지난밤에 집에 잘 도착했는지 궁금했다면서 말입니다. 그 후로도 몇 번 만났습니다. 두 번은 공원을 함께 산책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윈드뱅크 씨가 프랑스에서 돌아오면서부터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요? 윈드뱅크 씨가 싫어했거든요. 그 사람은 손님이 드나드는 것을 아주 질색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빼고는 결코 사람을 집안으로 들이지 않았지요. 더군다나 여자란 가정의 울타리 안에만 있어야 한다고 일버릇처럼 말씀했습니다. 홈스 씨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자신의 가정을 가지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하지만 집안에만 있어서 어디에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이가 되었도록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가 흥분해서는 목소리를 높이자 홈스가 말을 돌렸다. 그 뒤 엔젤 씨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자 호스먼은 편지로 일주일 동안은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연락해 왔어요. 실은 일주일 뒤에 민드뱅크 씨가 다시 프랑스에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그분은 매일같이 제게 편지를 보내주셨답니다. 아침 일찍 제가 직접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왔기 때문에 민드뱅크 씨는 물론이고 집안 사람들 어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지요. 엔젤 씨와 결혼 약속은 언제 하셨나요? 서들랜드 양은 얼굴을 붉혔다. 처음 산책을 한 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분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서들랜드 양, 엔젤 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호스만은 리든홈가에 있는 어느 회사의 회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잠깐만, 서들랜드 양 회사 이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건 정확한 이름은 듣지 못해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럼 그분이 사는 곳은 아시겠지요? 호스만은 회사에서 묵고 있다고 했어요. 회사 주소는요? 그것도 단지 리든홀 가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렇다면 답장은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리든홀과 우체국 사서함이었습니다. 여자에게서 편지가 오면 회사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게 될 거라면서 간곡하게 말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타자로 편지를 쳐서 보내면 남들이 눈치채는 일이 없지 않겠냐고 했지만 그건 역시 반대하더군요. 왜죠? 그분은 우리 사이에 기기가 끼어드는 게 싫다고 하셨어요. 직접 손으로 쓴 편지여야만 정말 제가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냐면서요. 홈스 선생님, 그분은 그토록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그분은 세밀한 데까지 신경을 쓰는 섬세하고 따뜻한 분이세요. 그럼 엔젤 씨도 자필로 편지를 써보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분은 회사에서 업무 시간에 타자로 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동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면 미안해하곤 했지요. 의미심장한 대목이군요. 네? 아닙니다. 그 외에 엔젤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은 없습니까? 그 외시라면 글쎄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가장 사소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군요. 서덜랜드 양 사건은 의외로 사소한 것에 단서가 있는 법이지요. 그러니 성격이나 옷차림 등 생각나는 것이라면 뭐든지 좋으니 주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서덜랜드 양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그분은 몹시 내성적인 분이세요. 태도나 목소리 모두 조용한 편이었지요. 남들 눈에 띄는 게 싫다면서 늘 저녁에 만나 산책을 할 정도였습니다. 목소리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매우 낮고 작았는데 약간 어눌한 편이었어요. 어렸을 때 편도선을 앓은 이후에 생긴 버릇이라고 하더군요. 그 외에는 그래요. 옷차림을 말씀하셨죠? 그분은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으셨습니다. 또 눈이 빛에 약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인지 항상 색안경을 끼고 있었어요. 저녁에 만나면서도 색안경을 쓰고 계셨단 말인가요? 네. 가로등 불빛에도 눈을 찍을 만큼 약지였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윈드뱅크 씨가 프랑스로 다시 간 뒤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윈드뱅크 씨가 프랑스로 간 날 그분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윈드뱅크 씨가 돌아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더군요. 저는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갑작스러운 결혼식도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저에게 구원을 했죠. 결국 저도 허락했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청혼은 감동이었답니다. 제가 결혼을 허락하자 그분은 저더러 성서에 손을 얹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에 충실하겠다는 맹세를 하라고 요구하시더군요. 맹세를요? 이상한 구분 방법이로군요. 하지만 엄마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맹세를 요구하는 것만 봐도 호스머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하셨지요. 사실 엄마는 전부터 호스머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우드에서 만난 날부터 계속 그분의 일이라면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지요. 어떤 때 보면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을 정도였어요. 그분이 엄마에게 일주일 안에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하자 엄마는 말도 없고 허락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로서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윈드뱅크 씨가 아무리 몇 살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해도 현재
제 아버지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허락까지는 아니라도 이야기는 하고 식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지요. 하지만 엄마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단 식을 올리고 나면 반대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면서요. 윈드뱅크 씨가 화를 내면 엄마가 책임지겠다고까지 하시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물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날만큼 애정이 있다거나 아버지로서 존경하고 있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도둑 결혼하듯 은밀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드베크 씨가 다니는 회사의 프랑스 지점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점은 보르도에 있었지요. 하지만 그 편지는 결혼식이 예정되었던 날 아침에 반송되어 돌아와 버렸습니다. 윈드뱅크 씨가 그곳에 안 계셨던 건가요? 네, 편지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영국으로 떠났다고 하시더군요. 누가 그러던가요? 윈드뱅크 씨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영국에 도착해서야 회사로부터 편지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더군요. 어쨌든 서덜랜드 양으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이었겠군요. 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결혼식 올리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요. 아무튼 식을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조용하게 치르고 싶다는 호스머의 주장대로 다른 하객은 없었어요. 식장은 킹스 크로스역에서 가까운 세이비어 성당이었고 식이 끝나면 곧바로 세인트 파크라스 호텔에서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이었지요. 결혼식날 호스머가 요즘 마차를 타고 우리 집으로 왔을 때 저는 마침 방송된 편지를 받고 당황하고 있던 차였어요. 저는 모든 걸 운명이라고 여기고 호스머가 타고 온 마차에 엄마와 함께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마차에는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분은 마침 지나가던 사른 마차를 불러야만 했습니다. 두 마차는 거의 동시에 성당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탄 마차가 먼저 성당에 도착했고 얼마 안 있어 그분이 탄 마차도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성당에 함께 들어가기 위해 그분이 마차에서 내리길 기다렸지요. 그런데 마차에서는 아무도 내리지 않더군요. 기다리다 지친 마부가 성을 내기 시작했지요. 손님, 세이비어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주무시기라도 하는 겁니까? 마부가 내려와서는 목청을 높이며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런데 홈스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달린 마차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분명히 마차에 타는 걸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마부도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더군요. 하지만 저보다 놀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제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으니까요. 홈스 선생님, 그것이 지난 금요일의 일입니다. 그분이 마차에 오르는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저로서는 종잡을 수가 없더군요. 엔젤 씨를 믿으십니까? 물론이에요. 그분은 마음이 착하고 친절한 분이에요. 그런 분을 믿지 않는다면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결혼식 날 다른 말을 하지는 않았나요? 그러고 그분이 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날 아침에 저를 데리러 왔을 때에도 그분은 저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사랑의 맹세를 하셨는데 그게 좀 이상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맙시다. 만일에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약혼하는 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설사 헤어지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 그 맹세를 버리지 않는다면 언제고 꼭 다시 만나게 될 것이오. 나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겠소? 결혼식 날 아침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싫었지만 그분의 진심이 느껴져서 그러겠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호스만은 그때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네요. 정말 그분에게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 걸까요? 분명히 뭔가 있군요. 홈스의 음매가 날카로웠다. 그렇다면 서덜랜드 양은 엔젤 씨에게 어떤 재앙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아침에 하신 말을 생각해봐도 그렇고 틀림없이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감이 현실로 드러났고 말이에요.
그녀는 조금 전과 달리 확신에 차서 말했다. 하지만 그 재앙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신단 말씀이군요. 네. 홈스는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번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엄마는 무척 화가 나셨어요. 몹쓸 놈이라고 욕까지 하시더군요. 그리고 다시는 코스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어요. 윈드뱅크 씨에게는 이번 일을 말하셨나요? 네, 돌아오자마자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이라고는 누구만큼 하지 않더군요. 무슨 급한 사정이 생긴 모양이니 기다리라고만 하는 거예요. 조만간 무슨 소식이 있을 거라면서요. 혹시 금전적으로 엔젤 씨에게 도움을 주시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엔젤 씨는 돈에 관해서는 깨끗한 분이셨어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단 한 번도 제가 돈을 쓴 일이 없었지요. 단 1실링도 쓰게 하시는 일도 빌리시는 일도 없었습니다. 또 결혼 전에 제 재산을 모두 그분을 앞으로 해놨다면 미심쩍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제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를 보고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분을 의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선생님도 생각해 보세요. 저를 성당 앞에서 미아가 되게 했다고 그분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오, 홈스 선생님, 저는 걱정이 돼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만약에 피치 못할 일이 있다면 어째서 편지 한 장 보내지 않는 걸까요? 아,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서들랜드 양은 털토시 안에 손수건을 꺼내어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알겠습니다. 홈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사해드리죠. 틀림없이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전에 서덜랜드 양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겠어요. 말씀만 하세요. 그녀는 기대에 차서 약간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홈스의 대답은 그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호스모 엔젤이라는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을 깨끗하게 지워버리세요. 네? 서들랜드 양뿐만 아니라 나 역시 깜짝 놀랐다. 홈스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또한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갖지 마십시오. 마치 당신의 삶에 없었던 사람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그분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서들랜드 양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했다. 홈스는 침착한 표정으로 그녀가 진정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렸다. 홈스 선생님,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예생이 현실로 나타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 문제는 저에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홈스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서델랜드 양, 사건을 조사하기 전자하면 엔젤 씨의 정확한 인상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온 편지도 보여주시면 도움이 되겠군요. 인상착의라면 이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녀는 오려낸 신문과 편지 봉투 몇 개를 내밀었다. 지난 토요일 크로니클 신문에 사람을 찾는 광고를 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보내온 편지는 이 네 통이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댁 주소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캠버벨 라이언 플레이스 31번지입니다. 홈스는 수첩을 꺼내 주소를 받아 적었다. 엔젤 씨의 주소는 모른다고 하셨고, 윈드뱅크 씨의 직장 이름은 알고 계시겠지요? 웨스트하우스 앤드 머뱅크라는 주류 회사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보르드산 적포도주를 수입한다고 하더군요. 회사는 펜처지가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군요. 이제 그만 댁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신문과 편지는 제가 잠시 보관하겠습니다. 그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들랜드 양 부디 제 친구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 인생을 사십시오. 홈스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시군요. 하지만 저는 성경에 대고 맹세했습니다. 그분과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언제까지고 기다리겠다고 말입니다. 설사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그분의 충실한 약혼자로서 살아갈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연락만 주시면 언제라도 다시 달려오겠습니다. 부디 좋은 소식을 부탁드립니다. 방을 나서는 서들랜드 양의 어깨에는 이곳에 왔을 때보다 더 침울한 게 쳐져 있었다. 서들랜드 양이 돌아간 뒤 홈스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양손에 끝을 맞댄 채 발을 길게 뻗고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화가 난 사람 같았다. 하지만 간혹 연민의 빛이 스치기도 했다. 나는 홈스의 표정이 복잡한 만큼 생각도 복잡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창밖으로 그녀가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홈스가 입을 열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서덜랜드 양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홈스도 생각하기를 멈춘 듯했다. 그는 선반에 있던 도자기 파이프를 집어들고는 불을 땡겼다. 그 파이프는 오랫동안 홈스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손잡이 부분이 반질반질했다. 홈스는 몸을 의자 깊이 파묻은 채 구름 같은 푸른 연기를 연신 만들어냈다. 홈스가 나에게로 얼굴을 돌리며 입을 연 것은 담배가 거의 다 타 들어간 후였다. 왓슨, 이 사건은 어렵다거나 흥미로운 사건은 아니야. 흔하고도 낡은 수법의 사건이지. 내 사건 파일 속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여러 있네. 1877년 해프셔군의 앤도버에서 일어난 사건과 작년 이그에서 일어난 사건이 모두 이번 사건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봐야 할 것세. 물론 예전의 것들에 비해 두어 가지 새로운 점이 엿보이긴 해. 그렇다고 해도 지저분한 사기 사건이라는 운명을 벗을 수는 없지. 어쨌든 나는 이 사건 자체보다 지금 나간 서덜랜드 양이 이 사건보다 훨씬 흥미롭군. 이 사건의 교훈이라는 것을 찾는다면 바로 그 아가씨에게서 찾아야 할 것세. 나 역시 그녀가 화려한 외양과는 달리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홈스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의 뜻을 전했다. 요즘 보기 드문 게 고귀한 영혼을 가진 여성이거든. 그 이상이지. 홈스, 자네는 스코틀랜드 양에게서 많은 것을 알아낸 모양이군. 자네도 보지 못한 것은 아니라네. 단지 본 것에 의미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뿐이네. 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을 못했을 뿐이지. 주의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옳겠군. 왓슨, 사람은 말이야. 소매나 손톱 또는 구두끈 같은 데에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성격 등 매우 중요한 정보를 남기기 마련이라네. 그래서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자네가 그 아가씨의 겉모습에서 무엇을 봤는지 한번 들어보세. 글쎄, 일단 그녀는 붉은 깃털로 장식한 청회색의 체인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었고 검정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 그 재킷은 역시 검은색의 구스도 수가 놓여 있었고 특히 가장자리에는 검은 옥 장식이 붙어 있더군. 안에 입은 드레스는 커피색보다 약간 진한 갈색이었고 목둘레와 소매 끝에 진홍색의 플랫이 천이 덧대어져 있었네. 그리고 회색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사용했는지 오른쪽 둘째 손가락 부분이 약간 닳아있더군. 귀에는 자꾸 둥근 궁금거리를 하고 있었어. 구두는 보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고생을 모르고 자란 티가 나더군. 그래서인지 좀 약간은 어른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 아니, 그보다는 안인해 보였다는 게 맞겠군. 왓슨, 자네가 머지않아 탐정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닌지 모르겠군. 정말 많이 발전했는걸? 내 친구는 손뼉을 치면 호탕하게 웃었다. 하지만 예상대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 관찰 방법은 어느 정도 몸에 익힌 것 같지만 말이야. 특히 색깔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났군. 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세부적인 점에 주의를 기울이게. 그러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관찰력을 가지게 될 것세. 세부적이라니? 예를 들면 소매에 남아있는 흔적 같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인상은 그 사람의 부의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밖에 다른 것은 알아내기 어렵거든. 어쨌든 나는 상대방이 여성일 경우 소매 끝을
자세히 살펴본다네. 남성의 경우에는 바지의 무릎을 살피고 말이야. 자네도 얘기했지만 서들랜드 양의 소매에는 플래시천이 덧대어져 있었어. 플래시천은 흔적이 잘 남는 천 중에 하나라네. 그녀도 예외는 아니었지. 바로 소매 두 줄의 주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 그건 타자를 칠 때 탁자에 눌려서 생긴 자국이었지. 물론 손으로 돌리는 수동식 재봉틀을 사용해도 그와 같은 흔적이 생기지만 그 경우에는 양손이 아니라 왼쪽 누가 왼쪽 보면 누가 보면 그냥 그만 읽어도 돼. 왼손 쪽에만 나타난다네. 그것도 소매 단 전체가 아니라 새끼손가락 근처에 말이야. 아, 그래서 타자를 치는 줄 알았군. 그럼 안경은? 그건 그녀의 얼굴에서 단서를 찾았네. 코 양쪽에 움푹 들어간 흔적이 있었거든. 꽤나 도수가 높은 안경을 썼다는 증거지. 아무튼 내가 타자를 치는데 눈이 나빠서 공상했다고 하자 그 아가씨가 꽤나 놀라더고 홈스는 다시 생각해도 재미있는지 낮게 웃었다. 그 말에는 나도 놀랐네. 사실 그 정도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라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만 명심하면 가능한 일이지. 그럼 그녀가 서둘러 나왔다는 건 어떻게 알았나? 아, 그건 구두를 보고 알았네. 구두? 착지하기로 신고 있었거든. 물론 얼핏 보면 두 구두가 비슷하다네. 하지만 한 짝의 코끝에는 작은 장식이 붙어 있었지만 다른 한 짝은 그것이 없었지. 그뿐이 아니었어. 구두에는 모두 5개의 단추가 달려 있었는데 한 짝은 아래쪽에 2개만 채워져 있었고 다른 한 짝은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그리고 5번째 것만 채워져 있더군. 자, 생각해보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길이 달린 멋쟁이 모자까지 쓴 젊은 아가씨가 구두를 짝짝이로 신고 왔다네. 게다가 제대로 단추도 채우지 않고 말이야.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여성이라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하지만 그녀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건 자네가 봐도 잘 알 거네. 결국 남의 눈 같은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황급히 뛰쳐나온 것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나는 홈스의 날카로운 추리에 또 한 번 감탄했다. 놀랍군. 그 밖에 또 알아챈 것은 없나? 혹시 그 아가씨의 손톱을 봤나? 아니,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끝낸 후에 한 일이 있어. 바로 뭔가를 썼지. 오른쪽 장갑 두 번째 손가락이 끝이 닿아 있던 것은 자네도 보았어. 하지만 보일 듯 말 듯 작은 구멍이 있었다는 것은 못 본 모양이더군. 그리고 그 부근에 잉크 자국이 있었다는 것도 말이야. 잉크 자국, 그게 있었나? 나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장갑뿐이 아니었네. 손톱까지 잉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지. 그것으로 봐서는 펜을 잉크병에 담글 때 서툴렀던 것이 분명해. 급한 마음에 주의하지 못하고 펜을 병에 너무 깊이 담갔던 거지. 만약 장갑에 잉크 자국이 없었더라도 그녀가 오늘 아침 뭔가를 썼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건 또 왜 그런가? 구두와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지. 숙녀가 잉크가 묻은 손을 씻지 않고 집을 나섰을 때는 그만큼 서둘렀다는 것일 테니 말이야. 게다가 만약 어제의 흔적이라면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할 때 씻겨서 희미해졌을 거네. 하지만 서들랜드 양의 손톱의 흔적은 비교적 선명했거든. 이런 것은 대체로 초보적인 것이지만 하나하나가 모두 흥미로운 일인 것은 틀림없지. 그런데 어째서 서들랜드 양에게 모든 것을 믿고 살라고 한 건가? 정말 엔젤 씨가 무슨 봉변이라도 당한 거라고 생각하나? 그리고 사기 사건이라고 한 건 또 뭔가? 서두르지 말게. 모든 건 너무 명확해. 하지만 일단은 호스머 엔젤이라는 사람의 생김새나 살펴볼까? 수고스럽겠지만 자네가 좀 읽어주겠나? 나는 서들랜드 양이 두고 간 신문 조각을 집어 들고 불빛에 비쳤다. 문제의 내용은 다른 실종자를 찾는 광고들 사이에 있었다. 호스머 엔젤 남자 14일 금요일 아침 실종 장소 라이언 플레이스에서 세인트 세이비어 성당으로 가는 도중 인상 차이 키 약 170cm의 건장한 체격, 검은 머리 한가운데가 약간 벗겨진 창백한 안색의 검고 풍성한 코스염과 구렛나루 인상적인
빛에 약한 약시로 항상 색안경을 끼고 있으며 작고 낮은 목소리에 어눌한 말투, 실종 당시 실크를 덧댄 검정색 예복인 프로코트와 회색 모진 바지 차림이었고 고무를 덧댄 부츠 위에 갈색 극반을 하고 있었음. 조끼에는 금으로 된 시계줄을 했음. 리드원갈에 있는 어느 회사의 사원이라고 함. 이 사람의 행방 알려주신 분께는 사례하겠음. 그만 그 정도면 됐네. 홈스는 낭독을 전달시키고 엔젤이 서데랜드에게 보낸 편지를 살펴보았다. 편지들은 지극히 단순하군. 발자쿠를 이용했다는 것을 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연애 편지야. 여기에서 엔젤에 대해 알아낸 건 무엇이겠어? 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야. 적어도 한 가지는 말이지. 자네도 보면 놀랄걸? 홈스는 나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타자기로 쳤다는 건 말인가? 편지의 내용뿐 아니라 서명까지 타자기로 쳤어. 편지 끝에 홈스는 엔젤이라고 타자기로 쳐있지. 게다가 날짜는 6일까지 명확히 밝혔으면서 주소는 묘하게 리든홀 가라고만 표시했네. 그렇군. 서명까지 타자로 치다니 이상하군. 그래. 이 서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네. 결정적인 증거인 셈이지. 그래? 나는 여전히 홈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이유로 아직 잘 모르겠나? 글쎄, 결혼 파기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했을까? 고소를 당하기라도 하면 하필 서명은 아무래도 불리할 테니 말이야. 그럴듯한 가설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은 관련이 없는 얘기로군. 좋아. 그 부분은 사건을 해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할 테니 이쯤에서 그만하기로 하세. 우선 사건부터 해결해야겠지. 어쨌든 이제부터 나는 두 통의 편지를 쓰려고 하네. 한 통은 서들랜드 양의 계부인 윈드뱅크 씨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내일 오후 6시에 와달라고 부탁하려고 하네. 남자의 입장에서도 얘기를 들어봐야 할 테니 말이야. 다른 한 통은 런던 시내에 있는 어떤 회사로 보낼 거네. 이 사건은 그걸로 충분할 거야. 자, 이것으로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없군. 적어도 답장이 오기 전까진 말이야. 그러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덮어두고 싶군. 홈스는 다시 의자에 몸을 기대고 또 침묵에 빠져들었다. 나는 홈스가 추리한 내용이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 묘한 사건에 대해 이미 확신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유만만한 태도가 바로 그 증거였다. 예리한 추리와 남다른 추진력을 자랑하는 홈스가 저렇게 여유로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결과 역시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는 이번에도 메리 서들랜드 양의 사라진 실망의 행방을 찾으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일이었다. 나는 홈스의 말대로 때를 기다리려고 했다. 다음날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라 여겼다. 나는 아내가 있는 내 집으로 가기 위해 홈스를 남겨두고 베이커 가에 하숙방을 나섰다. 그는 여전히 파이프를 물고 방 안에 온통 연기로 자욱하도록 담배를 피워대고 있었다. 타자기의 비밀. 이틀날 나는 좀처럼 베이커가로 갈 시간을 내지 못했다. 그 무렵 나는 상당히 중요한 환자를 맡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환자가 위중했던 것이다. 온종일 그에게 매달려 있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나마 환자의 상태가 나아진 것은 6시가 거의 다 되어서였다. 나는 이 사건의 대단원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병원을 나섰다. 그리고 지나가던 마차를 타고 곧장 베이커가로 달려갔다. 그러는 걱정과는 달리 홈스의 하숙집은 조용하기만 했다. 홈스는 그 길고 마른 몸을 구부린 채로 안락 의자에 파묻혀 잠들어 있었는데 방 안에는 약병과 시험관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굴러다니고 있었다. 홈스가 잠들어 있지 않았다면 누군가 침입한 것을 의심할 정도였다. 나는 자극적인 염산 냄새에 눈살을 찌푸렸다. 냄새가 이 정도라면 온종일 화학 실험이 열중했다는 것이 틀림없다. 문소리에 잠이 깼는지 홈스가 뒤척였다. 어때? 뭐 좀 알아냈나? 그건 산화 바륨의 황산염이네. 홈스는 잠이 덜 깼는지 엉뚱한 대답을 했다. 아니, 실험 결과 말고 어제 그 수수께끼의 사건 말일세. 아, 그거. 난 또 오늘 실험한 결과를 묻는 줄 알고. 홈스는 그제야 정신이 든지 빙그레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 사건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어. 수수께끼라고까지 할 만한 사건이 아니야. 두어 가지 그럴듯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윈디 베크 씨한테 무슨 연락은 없었나? 6시 오겠다는 답장이 왔네. 홈스는 늘어지게 기지개를 켰다. 사건은 어려운 게 아닌데 단지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착한 아가씨를 희롱한 파렴치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거라네. 그럼 실종 사건이 아니고 정말로 그 사기 사건이란 말이네? 인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것인지. 그러나 홈스의 대답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노코 소리가 났던 것이다. 드디어 오셨군. 홈스는 나를 향해 한눈을 찡긋하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방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30세가량의 척이기 좋은 남자였다.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고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그렇다고 병약해 보이지도 않았다. 면도를 금방 한 사람처럼 깔끔하고 부드러우나 어딘가인지 날카로워 보이는 회색의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그의 태도는 상대의 비위를 맞추는 듯 했지만 비굴해 보일 정도는 아니었다. 남자는 우리를 의아한 눈치로 바라보며 중절모를 벗었다. 제임스 윈드뱅크 씨? 네, 그렇습니다. 그는 모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는 가볍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쪽에 있는 의자에 앉으십시오. 홈스는 그가 옆에 의자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이 타자기로 편지를 보내신 분이 맞으시죠? 6시에 오시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말입니다. 네, 제가 약속 시간보다 많이 늦었군요.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요. 회사에 매일 몸이다 보니 본의 아니게 결례를 범했습니다. 그나저나 저희 집안의 부끄러운 일로 선생을 귀찮게 해드린 모양이군요. 그런 문제는 드러내놓고 떠들고 다닐 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들랜드 양이 선생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다만 도무지 말을 듣지 않더군요. 선생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들랜드 양은 매우 다혈질인 데다가 충동적이지요. 일단 하고자 하는 일이 생기면 앞뒤 가리고 해버리는 성이랍니다. 물론 말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기는 마찬가지지요. 어쨌든 선생님이 경찰이 아닌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의 그 의뢰인의 이야기를 비밀로 해주신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랑스럽지도 않은 집안일을 떠들고 다니다니 철이 없어도 한참군요. 게다가 호스모 엔젤이라는 경우도 없고 염치도 없는 데를 찾는데 돈을 낭비하다니 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마음 먹고 살한 자로 무슨 수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홈스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게는 호스모 엔젤을 찾아낼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윈드뱅크는 그 말에 몸을 움찔한다더니 들고 있던 장갑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금방 태어난 얼굴로 장갑을 집어들었다. 그거 기쁜 소식이군요. 그런데 단서라니 그게 뭡니까? 단서는 여러 곳에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주의가 있다면 단서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 타자기를 한번 봅시다. 그것도 사람만큼이나 개성이 뚜렷하답니다. 방금 공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어야겠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쓰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 같은 기종이라고 하더라도 찍힌 활자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활자가 다른 활자보다 유난히 닮은 것도 있고 삐뚤어진 것도 있기 마련이죠. 윈드뱅크 씨께서 보내주신 편지만 보더라도 모든 글자가 효율적으로 찍혀 있지는 않더군요. E는 다른 것에 비해 희미한 편이고 R은 한쪽 끝이 떨어져 나가는지 안 찍혀 있습니다. 이 두 활자의 특징이 가장 눈에 띄는 것이긴 하지만 그 밖에도 14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닮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타자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회사에 있는 타자기로 치신 겁니까? 네, 회사에서는 발송하는 모든 서신을 바로 저 타자기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군요. 홈스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실은 제가 가까운 장래에 논문을 쓸 예정입니다. 타자기와 범죄와의 상관성 이런 주제를 말이죠. 그래서 전부터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윈드뱅크 씨,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홈스가 안주머니 사건의 앞으로 내민 것은 실종된 홈스와 엔젤이 보낸 4통의 연애 편지였다. 그러나 윈드뱅크는 그것을 보려고도 않고 날카로운 눈으로 홈스만 쳐다볼 뿐이었다. 이 편지는 말입니다. 서들랜드인이 놓고 가신 것입니다. 바로 실종된 엔젤 씨가 보낸 편지지요. 보다시피 모두 타자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통 모두 이가 희미하고 아래 끝이 안 찍혀 있더군요. 확대경으로 보면 14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마치 제게 보내주신 편지처럼 말입니다. 윈드뱅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더니 모자를 우악스럽게 움켜쥐었다. 홈스씨,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내 생전에 이런 장포대 같은 이야기는 처음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 시간이거든 엔젤을 찾아내기나 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내게는 그 자를 잡는 다음에 연락하십시오. 원하신다면. 홈스는 흥분하고 있는 윈드뱅크와 달리 차분한 태도로 말했다. 그리고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걸어가서는 열쇠로 문을 잠가버렸다. 무슨 짓이요? 호스와 엔젤은 이미 찾았습니다. 뭐라고요? 윈드뱅크는 입술까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리고 마치 덫에 걸린 쥐처럼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요. 속임수는 이미 모두 다 드러났어. 내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풀지 못할 거라고 확신한 게 당신의 실수예요. 자, 앉으십시오. 난 아직 할 얘기가 남았어. 윈드뱅크 씨 아니 엔젤 씨라고 불러드릴까요? 신랑의 정체. 윈드뱅크는 경악에 찬 눈으로 홈스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유령같이 새하얀 얼굴로 의자에 무너져 내려앉았다. 그래도 나를 붙잡을 수는 없어. 그는 몹시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래, 그 점이 아직까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요. 홈스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많은 사건을 대해온 나로서는 이처럼 이기적이고 잔인한 사건은 처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당장 법으로 심판에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이 유감스러울 뿐이요. 어쨌거나 이제부터 당신이 저지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줄 테니 틀린 점이 있거든 지적해도 줬어. 윈드뱅크는 다작도 없이 모든 의지를 상실한 채 몸을 웅크리고 의자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충격을 받는 듯했다. 홈스는 한 발을 벽난로 한쪽 기둥에 붙이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혼잣말을 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시작했다. 윈드뱅크라는 자는 자기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과부와 결혼했어. 그가 결혼한 목적은 물론 돈이었어. 그 과부는 회사를 경영할 만큼 부유했고 의붓딸 역시 친척으로부터 적지 않은 유산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순진하고 자립심이 강한 의붓딸은 자신의 유산을 번번이 부모에게 주었어. 한낱 회사원이었던 그녀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말이오. 하지만 의붓딸이 결혼이라도 하는 날이면 1년에 100파운드라는 돈은 더 이상 그의 것이 될 수 없었어. 그로서는 그 돈을 잃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이었던 거지요. 의붓딸은 착했고 또한 싹싹했어. 게다가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어. 그런 그녀에게 결혼할 남자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었어. 그래서 그는 의붓딸의 결혼을 방해하기 위한, 즉 젊은 남자와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수단이 필요했어. 그래서 정숙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외출을 금지시켰어. 착한 그 딸은 부모와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계획대로 잘 되었어. 그러나 의붓딸의 인내에도 한계는 있었어. 그녀가 마침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모두에게 나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것이요. 더 이상 반대만 하고 있을 수 없게 된 거요. 결국 그는 비장의 수단을 쓰기로 했어.
교활하게도 아내까지 끌어들여 공범을 만들고 의붓딸을 속이기로 한 거요. 먼저 그는 변장을 했어. 회색 눈을 가리기 위해 색안경을 썼고 코스염과 그랜나르를 멋지게 붙여서 인매를 가렸어. 또 비교적 높은 목소리 톤을 낮고 음산하게 바꿨어. 어릴 때 병으로 생긴 후유증이라 그렇다는 변명까지 만들었어. 그런 후에 호스머 엔젤이라는 이름으로 그녀 앞에 나타나 직접 구애를 함으로써 위험한 경쟁자들을 물리쳐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메리가 설마 그렇게까지 빠져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윈드뱅크는 기어든 목소리로 말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소. 의도에 어쨌되었건 그녀는 호스머라는 자에게 마음을 빼앗겼어. 이성교제가 없었던 노처녀로서는 외관상 멋진 남성의 구분에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요. 더군다나 어머니까지 그 자를 추켜 세우는 편이니 더욱 열중할 수밖에. 의붓아버지의 계략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말이오. 홈스가 질타하듯 말하자 윈드뱅크는 더 고개를 숙였다. 홈스는 그에게 눈길을 거두고 사건의 경위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당신은 혹시라도 그녀가 알아채는 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밤에 만났어. 여기에는 그녀의 눈이 나쁘다는 것이 한몫했어. 하지만 이중생활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요. 매번 프랑스로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말이오. 결코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당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의붓딸의 일이 당신에게 푹 빠져 있다는 것이었어. 이제 남은 일은 이 연애를 극적인 상태로 끝내는 일이었어. 그녀가 평생 동안 다른 남자와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강한 인상을 남겨야만 했지. 결국 당신은 되지도 않는 맹세까지 경유하며 결혼을 약속하게 만들었어. 구원한 날의 내 것도 그렇지만 특히 결혼식 날에는 한 맹세는 아주 교활한 것이었다 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기다려달라. 당신은 그 한마디로 순진한 그녀가 자신의 약혼자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어. 결국 다른 남자와 결혼할 생각을 못하게 만든 거지. 어쨌든 당신은 의붓딸과 아내를 앞에 마차로 식장으로 보냈어. 그리고 따라가는 척하며 다른 마차를 탔지만 당신은 출발하기 전에 다른 쪽 문으로 빠져나갔던 거요. 그리고 마차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유유히 집으로 들어가 변장을 지웠어. 그것으로 세상에서 허스머 엔젤이라는 자가 사라졌던 거요. 인디뱅크씨 내 이야기에 틀려? 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너 윈드뱅크는 어느 정도 여유를 찾는 듯했다. 여전히 생박한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떨리거나 재스러운 표정이 아니었다. 그는 싸늘한 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홈스씨, 당신의 이야기는 잘 들었어. 매우 그럴듯하군요. 물론 나는 범죄가 될 만한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저 문을 열지 않는 이상 당신은 불법 강금과 협박이라는 죄를 범하고 있다 말이오. 당신처럼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지 않을 테지요. 그는 비열하게 웃었다. 당신 말대로요. 홈스는 문에 자물쇠를 돌려 열면서 말했다. 분명히 법은 당신에게 어떤 법을 또 줄 수는 없어. 하지만 당신이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 만일 서덜랜드 양에게 남자 형제가 있었다면 당신에게 그따위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여유는 없었을 걸. 채찍으로 등짝이나 나만 하지 않았을 테니 아쉬울 따름이다. 홈스는 평소와 달리 얼굴까지 붉이며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당신에게 속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불쌍한 여성을 위로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내게는 의뢰인에게 대한 의무감이 있고 어쨌든 내게 혈체증은 있으니 말이오. 홈스는 빠른 걸음으로 벽에 걸린 승마용 채찍 쪽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다음 순간 윈드뱅크가 방안을 뛰쳐나가 우당탕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계단을 내려갔다. 붙잡을 사이도 없이 재빠른 몸을 울림이었다. 곧이어 현관문이 닫히게 닫힌 소리가 났다. 우리는 창문으로 그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몹쓸 인간 주제에 아픈 것은 싫은 모양이지. 홈스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비냥거렸다. 저자는 어떤 형태의 것이든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을 거야. 끝내는 아주 잔혹한 짓을 저지르고 교수대에 올라가게 되겠지. 어쨌든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군. 그는 다시 의자에 돌아와 앉았다. 홈스, 난 아직도 잘 모르겠네. 그자가 범인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나? 일단 홈스는 엔젤의 실종에 어떤 명백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네. 맨사를 통해 혈종을 암시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도 수상지. 그런데 목적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야 했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계급밖에 없더군. 또 하나의 의심스러웠던 점은 두 사람이 함께 그녀 앞에 등장한 일이 없었다는 거네. 윈드뱅크가 프랑스에 있을 때는 집까지 찾아온 엔젤이 계부가 돌아오자 편지만 보내었네. 물론 거기에는 구실이 있었지. 하지만 결혼을 하겠다는 자가 계부씨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라는 건 상식적인 행동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나? 인상착의로 그자가 범인이라는 힘을 붙이게 했다네. 색안경이나 수리함은 변장할 때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지.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 정도의 변장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타자기를 친 사명이었어. 어느 누구도 사명까지 타자로 치지는 않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건 필체를 숨겨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걸 암시했지. 그건 다시 말해 편지를 보낸 자의 필체를 서델랜드 양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만큼 아니면 가깝게 사는 사람이었던 거지. 결국 내 의문점과 추리는 모두 한 방향을 향해 나갔더군. 윈드뱅크라는 자를 향해 말이네. 하지만 홈스, 그건 모두 심증일 뿐 증거가 없지 않았나? 자네가 증거도 없이 윈드뱅크를 취재했을 리 없을 텐데.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에 비하면 증거를 갖추는 일은 쉬운 일이야. 내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바로 편지였네. 내가 어제 편지에 두 통을 보냈다고 했던 걸 기억하나? 하나는 윈드뱅크에게 보냈고 다른 하나는 어떤 회사에게 보낸다 했지. 그런데 실은 그 회사가 윈드뱅크가 다니는 웨스트하우스 앤드 뱅크 주류 회사였네. 일단 신문 광고를 통해 그의 인상착의를 손에 넣은 나는 색안경과 수염 그리고 목소리 부분을 제거하고 키와 같은 나머지 인상착의만 편지를 썼네. 사원 중에 이와 비슷한 용무의 사람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말이야. 회사에서 보내는 답신에는 제임스 윈드뱅크라는 이름이 있었네. 내 심장에 사실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지. 하지만 놈이 발뺌하지 못하게 할 증거가 있어야 했네. 그래서 윈드뱅크 그자에게 답장을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 거네. 나는 평소부터 타자기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거든. 그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의도에 따라 타자기로 찐 답장을 보내줬지. 결과는 아까 그자에게 설명한 그대로야. 엔젤의 연애 편지를 친 것 같은 타자기를 사용했던 거지. 어떤가? 이만하면 완벽한 증거 아닌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날카로운 추리와 신속한 행동이 마냥 놀라울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내비쳤다. 서덜랜드 양은 어떻게 하지? 글쎄 나도 그분이 제일 마음에 걸린다네. 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테니 걱정이 있군. 하지만 여자의 환상을 빼앗는 사람을 위하다는 말도 있지 않나.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 하피즈도 호라타우스만큼이나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었다고 봐야겠지. 홈스는 우울한 표정으로 담배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결국 지금 우리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그 아가씨가 하루속히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결혼 상대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원하는 것뿐이겠지. 홈스의 머리 위에는 푸른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